메모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여대 2011학년도 수시 정오반 문제 1번, 2번 보겠습니다. 서울여대는 문항 1번에서 창의성 교육을 핵심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왜 관찰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 질문은 바로 인식론에서 말하는 귀납과 연역이라는 이러한 배경 지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길어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식론 파트의 첫 부분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식이라는 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식을 알게 되고 혹은 습득하느냐, 그 과정에 관한 이론을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론에서 이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귀납과 연역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 이 귀납과 연역을 거치면서 하나의 지식이 체계화되는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체계화된 지식에 대한 타당성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은 인식론 파트 두 번째인 사물과 관점에 관한 부분에서 다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지식의 형성 과정에 관한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귀납은 흔히 말하는 그러한 경험의 일반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관찰을 일반화하는 과정이 귀납이 되고, 이를테면 아주 쉽게 사과는 달다, 그리고 귤은 달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험과 관찰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인식 능력은 이것을 어떻게 묶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는 순간 과일은 달다, 이렇게 일반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화된 이 명제는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여전히 가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실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은 이 가설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직 아니겠죠. 가설이라는 것은 현상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명제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일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과와 귤은 실제할지언정 과일 그 자체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겁니다. 동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따라서 이 추상화된 명사로서 하나의 경험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작업, 이것이 귀납의 일반화 과정의 주된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직관과 그리고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상상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과일은 달다라고 묶어내는데 무슨 직관과 통찰의 상상력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인류가 수없이 많은 인류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것을 봤지만 그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서 하나의 가설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법칙화한 사람은 뉴턴이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속에서 일반화된 원리를 개념적으로 끌어냄으로써 가설적 지식을 만들어내는 단계, 이것이 귀납이고 이것이 진리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화된 것은 여전히 아직 가설이고 그 다음에 직관과 통찰에 의한 상상의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뭐를 거쳐야 된다, 검증을 거쳐야지 그것이 진리로서의 위치를 점점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검증을 하는 장치는 무엇이냐? 과일은 달다를 대전제로 했을 때 레몬은 과일이다라는 현상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과일은 달고 레몬은 과일이다, 동류항이 소거가 된다면 레몬은 달다라는 결론이 기계적으로 나오고, 이 과정이 바로 연역이 됩니다. 그래서 연역은 귀납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가설적 진리를 현상에 모함으로써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검증하는 장치로서 활용되는 그러한 논리체계가 됩니다. 이때 레몬은 달다가 기계적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먹어본 결과 달았다면 귀납의 가설은 검증이 되고, 그것은 검증이 거칠수록 진리치는 향상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뇌물을 먹어보니까 쉬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은 반증이 되면서 한 차례의 반증만으로 귀납의 가설은 수정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증과 반증이라는 이런 객관화된 과정을 거쳐서 귀납의 가설은 점차 어떻게 그것의 진리치를 향상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떻게 아직 반증되지 않은 그러한 명제로서 진리치가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또한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여전히 그를 토대로 만들어낸 가설적 진리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죽지 않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된다면 이 명제 역시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하이데거는 진리는 시간의 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의 딸은 어떤 성장을 거치느냐. 처음에 귀납을 통해서 탄생을 한 뒤 뭐를 거쳐서 연역의 검증과 반증이라는 현실의 이러한 성장 절차를 거쳐서 진리가 부단히 성숙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식론에서 흔히 지식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귀납과 연역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바로 창조적 가설을 수립하는 능력, 이것이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1%가 적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관찰하고 지구상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봤다 하더라도 1%의 영감을 가지고 과일 전체를 통찰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는 결코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가설의 수립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실험과 연구를 종합화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창출할 수 있는 내적이고 근원적인 힘이 바로 창조적 가설의 수립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윈이 그렇죠? 수많은 종자를 이렇게 재배하면서 그 재배 과정에서 일반적 특성을 어떻게 유추해내고 그 속에서 바로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었기에 현재의 다윈이 있는 것이지 재배만 평생 했다고 하면 현재의 다윈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귀납과 연역의 과정에서 창조적 가설이 검증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식론에서 진리의 제1단계 수립 작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는 X1, X2, X3 이런 현상들이죠. 현상에 대한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XN이라는 일반화된 가설을 수립하는 게 귀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X에 대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했을 때 이 가설이 틀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조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의해서 가설이 성립이 됐다면은 이 가설에 대해서 또 다른 X 99라는 이러한 현상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결론도 역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설의 기초에서 또 결론이 오류에 빠지는 것을 선결문제 해결의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결문제 해결의 오류. 그래서 이건 대전제가 틀렸을 때 이것은 개별적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이 없이 독단에 빠졌을 때 생기는 오류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가설 전체가 결국은 폐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천동설이 될 것이죠. 그래서 천동설은 그동안의 천체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관찰을 토대로 만들어졌지만은 개별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해체가 되고 다시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이론에 따르면은 지동설 자체도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제까지 반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적 진리라는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개별적 현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뭐에 의해서 통찰과 직관에 따라서 일반화된 명제의 가설을 수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에 대한 부단한 검증과 반증이라는 피드백을 거쳐서 진리체계로 나아간다. 이것이 인식론 파트 1번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제시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주제로 한 글이고 관습,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추상적 가치를 제시하는 일이 얼마나 바람직한가. 그런데 그것은 관찰과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은 음악, 과학 이런 것들이 전부 분리되면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 즉 생각하기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사고는 서로의 통찰을 주고받는 과정인데 통찰은 상상의 영역으로 호출된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 바로 이것이 우리 객관적 사실 X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X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는 Y라는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통찰과 창조적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X를 조직화하고 현실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느낌, 정서의 공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제시문 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사실을 관찰하고 이것을 공유하고 느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창조적 사고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논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관찰과 생각의 결합 이런 정도의 논지로 출제가 됐고 특히 이 관찰을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실제와 환상을 결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의 도구를 이용한다. 실제가 바로 관찰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의 인식 그리고 패턴을 형성해서 유추하면서 사고를 확장시킨다.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의 이입, 차원적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가 발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주장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의 도구는 관찰이 된다. 위대한 통찰은 세속적인 것의 장엄한, 즉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찰은 생각의 한 형태이고 생각은 관찰의 한 형태로서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바로 생각의 출발은 관찰과 관찰을 통한 사유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왜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부족하냐? 두 번째, 관찰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한 사례를 들어라. 세 번째, 왜 관찰이 중요한지를 설명하시오. 이런 3단 구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부족한 근거는 어디에서? 가와 나에서 읽어내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현재의 교육을 무작정 비판하는 그런 글을 서술하시면 적절한 답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와 연관지어서 왜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부족하냐? 분리된 학습을 한다. 즉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이런 것들이 분리된 학습이 통합적 사고를 뭐한다? 저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찰의 과정은 상상 영역으로 호출된 감정과 이미지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교육은 느낌과 이런 감정의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이론을 습득하는 데 국한이 되는 것이지 그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치밀한 관찰을 토대로 느낌과 그리고 정서를 공유하면서 뭐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 통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이론 그 자체를 습득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의 출발이 되는 실질적인 관찰의 시간보다는 관찰을 토대로 이미 만들어진 그러한 여러 주요한 이론들을 배우고 암기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부분 정도가 가나에서 읽어낼 수 있는 논거를 토대로 해서 학교 교육이 창의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서술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관찰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한 사례를 들어라. 예술, 경영, 과학 등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여대 문제가 쉽다고 해도 결코 쉽진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부분에서 분명한 변별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논제의 요구에 따라서 아주 쉽게 생각한다면 뉴턴의 사과를 보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바로 만유인력이라는 이러한 고전 물리학의 모태를 완성할 수 있었다. 혹은 플레밍의 페니실린은 바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억제하는 그러한 실험실의 현상을 보고서 결국은 의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발견을 해낼 수 있었다. 이런 서술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예술 분야에서는 인상파 화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바로 빛의 이러한 미묘한 흐름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면 인상파 화가들은 과거 자기들이 습관적으로 보던 이런 시각을 탈피해서 빛 그 자체의 움직임에 따라 사물이 변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려 했고, 이것은 철저한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창의적인 사물의 접근을 시도했고, 이것이 인상파라는 하나의 화단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서술, 피카소의 입체파도 사물이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러한 원근의 입체감을 벗어나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려는 시도였다. 나아가서 경영 분야에서는 포리즘 같은 경우도 역시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근로자의 노동의 모습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이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없애고 분업화 구조를 택함으로써 경영의 혁신을 이룬 사례. 역시 최근의 경우에는 스타벅스의 바리스타가 여기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바리스타는 뭐 하는 사람이다? 바로 고객의 취향을 철저하게 관찰해서 고객이 다시 매장을 찾았을 때 그 취향에 맞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일방적인 공급 중심에서 누구를 관찰해서 소비자를 관찰하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이런 수요에 따라서 공급의 패턴을 바꿨던 것, 이것이 스타벅스의 성공 신화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정도의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의적 사고라는데 왜 관찰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관찰이라는 것이 현실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찰이 없는 상상은 바로 공상, 더 심하면 망상이 된다면은 이 관찰은 우리의 현실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사유가 결합이 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과 창조적 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 답안 서술의 골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은 사고의 토양과 재료의 토양으로서의 자양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양분, 풍부한 자양분과 토양을 토대로 해서 바로 생각이란 나무가 성장해서 창의적 사고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찰은 창의적 상상의 원천이며, 이 관찰이 배제된 상상은 공허한 관념 및 공상이 될 뿐이고, 관찰은 이와 구별되는 현실성의 접목이란 요소를 토대로 해서 창의성의 기반이 된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2번 보겠습니다. 문항 2번에선 역시 도표를 출제를 했습니다. 서울여대가 줄곧 출제를 해왔던 방식입니다. 바로 1번에서는 언어 논술, 2번에서는 도표에서 이렇게 출제를 해왔고, 서울여대의 경우 밑줄 친 원고지를 줄 것입니다. 네모칸이 아니라. 따라서 문제 1번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뭐뭐하고 뭐뭐한 뒤 뭐뭐하라. 그러면은 세 단락 구성을 해주시고 처음에 들여쓰기를 조금 하셔서 단락 표시를 명확히 해서 이렇게 한눈에 답안의 전체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교수에 대한 최대한 친절한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때 2번 도표에서는 모바일 캠퍼스를 소재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간단한 도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긍정과 부정을 요구하는 만큼 이 시각을 가지고 도표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가 줄어들고, 첫 번째 그림 1번입니다. 통신 비용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부정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러한 신기술에 적용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또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2에서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건수와 오락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통학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강좌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긍정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증가 폭에 있어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정도 도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크노 스트레스의 경우
점점 학년이 어떻게 높아질수록 많이 겪고 있다. 이 노인네란 뜻입니다. 노인네들이 기술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 이 부분은 역시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역시 1학년생들이 어떻게 적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이 적응력을 또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도 담겨져 있습니다. 계열별로 활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공계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이 토론형 이런 것에 적합하기보다는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원 사이트처럼 주입식 교육을 이렇게 확인하는 데 쓴다는 뜻입니다. 예체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역시 실습 위주의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1인당 평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수를 봤을 때 학업용 어플리케이션의 이런 증가폭보다는 오락이 더 많다는 사실 역시 오락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림 1에서는 통신비의 증가, 2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및 오락의 증가, 그 대신 통학 시간이 감소하고 고학년의 테크노 스트레스 증가, 하지만 적응, 기술에 대한 적응력의 향상, 이런 메시지가 키워드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표 2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스마트폰 활용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는 토론이 아닌 기술 위주의 학업 습득에 활용되고 있는 모습, 오락의 증가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도표의 키워드였습니다. 문제에서는 주어진 자료에 근거해서 도표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긍정과 부정을 분석하고 첫 단락이 되겠죠. 그 다음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두 번째 단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흰색이 어떻게 긍정의 모습, 검은색이 부정의 모습, 이 도표의 분석을 어떻게 도표의 근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서술하셨으면 적절한 답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응력이 늘어날 수 있고 시간이 감소하고 강좌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게임 오락 시간이 증대되며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이러한 역기능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뭐와 결합해서 바로 도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긍정과 부정을 서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이렇게 구성하시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락 위주라는 사실에서 봤을 때 흥미와 결합함으로써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다. 이것의 한 논거 단락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즐거움과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고 일례로 보조금 등의 지급이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야 장학금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방식 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참여 및 토론형 강좌를 개발하는 것, 동시 접속이나 동시 토론을 통한 이런 수업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왜? 이공계 학생들이 활용이 높다는 것은 단답식의 이러한 주입식 교육으로 아직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와 토론, 이것이 핵심적인 요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각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이 다각화됨으로써 인문 그리고 예체능 그리고 공과대학 등등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런 정도의 서술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본 것이고 학생 여러분의 답안은 그 나름의 정합성과 그런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대. 뭐에 근거해서 바로 도표에 드러난 현상에 근거한 서술과 재고를 위한 방안이 돼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평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